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이별을 고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보여준 냉정함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대한 심리적 고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별 후 겪게 되는 독특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왜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와 상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지연된 폭풍. 그들의 고통은 나중에 찾아오는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이 이별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의 애착 시스템은 마치 지연 폭발 장치처럼 작동하여 상실의 진짜 충격이 이별 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야 덮쳐오도록 만듭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이별 직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점차 회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입니다. 회피형은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활성화로 인한 행복감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감정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죠. 이별 후 첫 30일에서 90일 사이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전 연인보다 이별을 훨씬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고통의 서막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연 반응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애착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연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상실감이 주는 지속적인 압박 아래 이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혼자라는 새로움은 사라지고 관계가 제공했던 구체적인 이점들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 연인이 무의식적으로 제공했던 실질적인 도움, 감정적 위안, 그리고 안정감의 빈자리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상실을 인지하는 불안형과는 다른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자각 과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 지연된 애착의 고통은 정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만 이미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거나 관계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비극적이게도 회피형이 가장 극심한 슬픔과 후회를 느끼는 시점은 전 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긋난 감정의 시간표는 그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많은 회피형들은 애착 공황이라 불릴 만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즉각적인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에 대한 자기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들이 전 연인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워할 때 상대방은 이미 재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상실에 대한 깨달음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이 독특한 상황은 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고문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이별 직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지만 몇 달이 지나 그들이 진짜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그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깊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2부 눈덩이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지는 이유. 일반적인 감정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지만 해피형이 겪는 단절의 고통은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그들의 주된 대처 방식인 감정 억압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새로운 심리적 고통을 겹겹이 쌓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애도 과정은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처리하며 상실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이 초기 감정의 충격을 억눌러버림으로써 건강한 애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억압된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 시스템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 나중에 훨씬 더 강렬한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연락이 끊긴 채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3개월 차에는 일상적인 동반자의 부재를 깨닫습니다. 6개월 차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기댈 수 있었던 감정적 지지대의 상실을 느낍니다. 12개월 차에는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사라졌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18개월 차에는 진정한 외로움과 고립감의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 눈덩이 효과는 그들이 잃어버린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가벼운 관계에 몰두하거나 사교 활동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제들은 결코 이전 관계가 주었던 특유의 정서적 안정감과 수용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실망은 상실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혼자가 더 낫다는 자기 합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반대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SNS를 통해 서로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는 환경은 이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대의 발전과 자신의 정체를 비교하며 그들은 원래의 상실감 위에 새로운 고통의 층을 쌓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어적인 패턴과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후회라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3부 스스로 만든 감옥, 회피형만이 겪는 독특한 고문 연락 두절, 즉 노 콘택트는 회피형에게 스스로 만든 감옥과도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택 때문에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관계를 스스로의 감정적 한계와 방어 기제로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행동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 연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SNS나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전 연인의 삶을 엿보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 됩니다. 상대의 행복한 소식 하나하나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적 정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회피형은 보통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돌아올 선택권을 유지함으로써 불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이 통제권을 빼앗고 아무런 탈출구 없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전 연인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부질없어지고 이 부인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심리적 에너지는 그들을 극심한 피로와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에 익숙한 남성 회피형의 경우 이 고통은 더욱 은밀하고 깊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별을 선택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계의 상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더욱 어려워합니다. 강인함과 무심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말없이 고통을 사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쩌면 다시는 이전 연인이 주었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를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한계가 스스로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적합한 파트너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4부 상실의 메아리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 회피형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 슬픔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회피형들은 유령관계 증후군을 겪습니다. 상상이나 SNS 염탐, 환상을 통해 이미 끝난 연인과의 정신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애도 과정을 막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게 만듭니다. 또한 큰 상실의 고통을 겪은 후 그들의 방어기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비슷한 심리적 파괴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관계에서 더욱 회피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처리되지 못한 슬픔이 겹칠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좋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자존감과 자신감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이는 미래의 관계에서 자기 파괴적인 예언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고통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회피형 연인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지연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직후 그들이 보였던 무관심이 당신을 잃은 진정한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거나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결과는 그들 자신의 선택과 행동 패턴이 낳은 자연스러운 기결이며 여러분이 해결해줄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자존감, 그리고 미래의 파트너를 신뢰하는 능력에 입힌 상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헌신이 뒤따를 때에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연락을 끊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여러분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지연된 슬픔은 노 콘택트가 여러분을 그들의 감정적 미성숙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면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아무리 진실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보다 감정적 방어를, 동반자 관계보다 독립을, 그리고 취약함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가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당신의 연민은 그 고통이 어쩌면 그들이 미래에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지도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이별을 고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보여준 냉정함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대한 심리적 고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별 후 겪게 되는 독특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왜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와 상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지연된 폭풍 그들의 고통은 나중에 찾아오는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이 이별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의 애착 시스템은 마치 지연 폭발 장치처럼 작동하여 상실의 진짜 충격이 이별 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야 덮쳐오도록 만듭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이별 직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점차 회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입니다. 회피형은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활성화로 인한 행복감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감정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죠. 이별 후 첫 30일에서 90일 사이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전 연인보다 이별을 훨씬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고통의 서막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연 반응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애착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연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상실감이 주는 지속적인 압박 아래 이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혼자라는 새로움은 사라지고 관계가 제공했던 구체적인 이점들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 연인이 무의식적으로 제공했던 실질적인 도움, 감정적 위안, 그리고 안정감의 빈자리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상실을 인지하는 불안형과는 다른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자각 과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 지연된 애착의 고통은
정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만 이미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거나 관계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비극적이게도 회피형이 가장 극심한 슬픔과 후회를 느끼는 시점은 전 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긋난 감정의 시간표는 그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많은 회피형들은 애착 공황이라 불릴 만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즉각적인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에 대한 자기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들이 전 연인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워할 때 상대방은 이미 재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상실에 대한 깨달음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이 독특한 상황은 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고문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이별 직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지만 몇 달이 지나 그들이 진짜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그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깊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2부 눈덩이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지는 이유. 일반적인 감정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지만 회피형이 겪는 단절의 고통은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그들의 주된 대처 방식인 감정 억압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새로운 심리적 고통을 겹겹이 쌓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애도 과정은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처리하며 상실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이 초기 감정의 충격을 억눌러 버림으로써 건강한 애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억압된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 시스템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 나중에 훨씬 더 강렬한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연락이 끊긴 채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3개월 차에는 일상적인 동반자의 부재를 깨닫습니다. 6개월 차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기댈 수 있었던 감정적 지지대의 상실을 느낍니다. 12개월 차에는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사라졌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18개월 차에는 진정한 외로움과 고립감의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 눈덩이 효과는 그들이 잃어버린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가벼운 관계에 몰두하거나 사교 활동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제들은 결코 이전 관계가 주었던 특유의 정서적 안정감과 수용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실망은 상실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혼자가 더 낫다는 자기 합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반대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SNS를 통해 서로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는 환경은 이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대의 발전과 자신의 정체를 비교하며 그들은 원래의 상실감 위에 새로운 고통의 층을 쌓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어적인 패턴과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후회라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3부. 스스로 만든 감옥. 회피형만이 겪는 독특한 고문 연락 두절, 즉 노 콘택트는 회피형에게 스스로 만든 감옥과도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택 때문에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관계를 스스로의 감정적 한계와 방어 기제로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행동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 연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SNS나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전 연인의 삶을 엿보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 됩니다. 상대의 행복한 소식 하나하나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적 정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회피형은 보통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돌아올 선택권을 유지함으로써 불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이 통제권을 빼앗고 아무런 탈출구 없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전 연인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부질없어지고 이 부인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심리적 에너지는 그들을 극심한 피로와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에 익숙한 남성 회피형의 경우 이 고통은 더욱 은밀하고 깊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별을 선택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계의 상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더욱 어려워합니다. 강인함과 무심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말없이 고통을 사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쩌면 다시는 이전 연인이 주었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를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한계가 스스로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적합한 파트너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4부. 상실의 메아리.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 회피형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 슬픔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회피형들은 유령관계 증후군을 겪습니다. 상상이나 SNS 염탐, 환상을 통해 이미 끝난 연인과의 정신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애도 과정을 막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게 만듭니다. 또한 큰 상실의 고통을 겪은 후 그들의 방어기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비슷한 심리적 파괴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관계에서 더욱 회피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처리되지 못한 슬픔이 겹칠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좋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자존감과 자신감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이는 미래의 관계에서 자기 파괴적인 예언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고통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회피형 연인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지연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직후 그들이 보였던 무관심이 당신을 잃은 진정한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거나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결과는 그들 자신의 선택과 행동 패턴이 낳은 자연스러운 기결이며 여러분이 해결해줄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자존감, 그리고 미래의 파트너를 신뢰하는 능력에 입힌 상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헌신이 뒤따를 때에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연락을 끊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여러분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지연된 슬픔은 노 콘택트가 여러분을 그들의 감정적 미성숙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면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아무리 진실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보다 감정적 방어를, 동반자 관계보다 독립을, 그리고 취약함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가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당신의 연민은 그 고통이 어쩌면 그들이 미래에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지도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이별을 고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보여준 냉정함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대한 심리적 고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별 후 겪게 되는 독특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왜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와 상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지연된 폭풍 그들의 고통은 나중에 찾아오는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이 이별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의 애착 시스템은 마치 지연 폭발 장치처럼 작동하여 상실의 진짜 충격이 이별 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야 덮쳐오도록 만듭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이별 직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점차 회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입니다. 회피형은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활성화로 인한 행복감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감정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죠. 이별 후 첫 30일에서 90일 사이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전 연인보다 이별을 훨씬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고통의 서막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연 반응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애착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연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상실감이 주는 지속적인 압박 아래 이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혼자라는 새로움은 사라지고 관계가 제공했던 구체적인 이점들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 연인이 무의식적으로 제공했던 실질적인 도움, 감정적 위안, 그리고 안정감의 빈자리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상실을 인지하는 불안형과는 다른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자각 과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 지연된 애착의 고통은 정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만 이미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거나 관계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비극적이게도 회피형이 가장 극심한 슬픔과 후회를 느끼는 시점은 전 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긋난 감정의 시간표는 그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많은 회피형들은 애착 공황이라 불릴 만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즉각적인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에 대한 자기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들이 전 연인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워할 때 상대방은 이미 재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상실에 대한 깨달음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이 독특한 상황은 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고문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이별 직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지만 몇 달이 지나 그들이 진짜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그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깊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2부 눈덩이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지는 이유. 일반적인 감정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지만 회피형이 겪는 단절의 고통은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그들의 주된 대처 방식인 감정 억압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새로운 심리적 고통을 겹겹이 쌓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애도 과정은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처리하며 상실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이 초기 감정의 충격을 억눌러버림으로써 건강한 애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억압된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 시스템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 나중에 훨씬 더 강렬한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연락이 끊긴 채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3개월 차에는 일상적인 동반자의 부재를 깨닫습니다. 6개월 차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기댈 수 있었던 감정적 지지대의 상실을 느낍니다. 12개월 차에는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사라졌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18개월 차에는 진정한 외로움과 고립감의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 눈덩이 효과는 그들이 잃어버린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가벼운 관계에 몰두하거나 사교 활동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제들은 결코 이전 관계가 주었던 특유의 정서적 안정감과 수용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실망은 상실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혼자가 더 낫다는 자기 합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반대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SNS를 통해 서로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는 환경은 이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대의 발전과 자신의 정체를 비교하며 그들은 원래의 상실감 위에 새로운 고통의 층을 쌓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어적인 패턴과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후회라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3부. 스스로 만든 감옥, 회피형만이 겪는 독특한 고문 연락 두절, 즉 노 콘택트는 회피형에게 스스로 만든 감옥과도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택 때문에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관계를 스스로의 감정적 한계와 방어 기제로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행동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 연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SNS나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전 연인의 삶을 엿보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 됩니다. 상대의 행복한 소식 하나하나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적 정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회피형은 보통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돌아올 선택권을 유지함으로써 불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이 통제권을 빼앗고 아무런 탈출구 없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전 연인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부질없어지고 이 부인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심리적 에너지는 그들을 극심한 피로와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에 익숙한 남성 회피형의 경우 이 고통은 더욱 은밀하고 깊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별을 선택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계의 상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더욱 어려워합니다. 강인함과 무심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말없이 고통을 사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쩌면 다시는 이전 연인이 주었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를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한계가 스스로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적합한 파트너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4부. 상실의 메아리,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 회피형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 슬픔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회피형들은 유령관계 증후군을 겪습니다. 상상이나 SNS 염탐, 환상을 통해 이미 끝난 연인과의 정신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애도 과정을 막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게 만듭니다. 또한 큰 상실의 고통을 겪은 후 그들의 방어기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비슷한 심리적 파괴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관계에서 더욱 회피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처리되지 못한 슬픔이 겹칠 때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좋은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자존감과 자신감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이는 미래의 관계에서 자기 파괴적인 예언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고통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회피형 연인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들의 지연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직후 그들이 보였던 무관심이 당신을 잃은 진정한 충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거나 변화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심리적 결과는 그들 자신의 선택과 행동 패턴이 낳은 자연스러운 기결이며 여러분이 해결해줄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뒤늦은 후회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자존감, 그리고 미래의 파트너를 신뢰하는 능력에 입힌 상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변화에 대한 헌신이 뒤따를 때에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연락을 끊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여러분의 결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지연된 슬픔은 노 콘택트가 여러분을 그들의 감정적 미성숙함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면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아무리 진실되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보다 감정적 방어를, 동반자 관계보다 독립을, 그리고 취약함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가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당신의 연민은 그 고통이 어쩌면 그들이 미래에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지도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정하리만치 차갑게 이별을 고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무심한 뒷모습을 보며 혼자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보여준 냉정함 뒤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대한 심리적 고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이별 후 겪게 되는 독특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왜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와 상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공유를 통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지연된 폭풍 그들의 고통은 나중에 찾아오는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오해는 그들이 이별의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의 애착 시스템은 마치 지연 폭발 장치처럼 작동하여 상실의 진짜 충격이 이별 후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야 덮쳐오도록 만듭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이별 직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점차 회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패턴입니다. 회피형은 처음에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비활성화로 인한 행복감이라고 부릅니다.
관계가 주는 압박감과 감정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죠. 이별 후 첫 30일에서 90일 사이 그들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감정적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정신적 생존에 필수적이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전 연인보다 이별을 훨씬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고통의 서막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지연 반응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애착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연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상실감이 주는 지속적인 압박 아래 이 방어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혼자라는 새로움은 사라지고 관계가 제공했던 구체적인 이점들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 연인이 무의식적으로 제공했던 실질적인 도움, 감정적 위안, 그리고 안정감의 빈자리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상실을 인지하는 불안형과는 다른 아주 느리고 점진적인 자각 과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 지연된 애착의 고통은 정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만 이미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피해를 되돌리거나 관계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비극적이게도 회피형이 가장 극심한 슬픔과 후회를 느끼는 시점은 전 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긋난 감정의 시간표는 그들에게 더욱 큰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많은 회피형들은 애착 공황이라 불릴 만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파괴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하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즉각적인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에 대한 자기인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그들이 전 연인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워할 때 상대방은 이미 재회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상실에 대한 깨달음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이 독특한 상황은 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고문과도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이별 직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위로와 지지를 보내주지만 몇 달이 지나 그들이 진짜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그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깊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합니다. 2부 눈덩이 효과,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지는 이유. 일반적인 감정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지지만 회피형이 겪는 단절의 고통은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납니다. 그들의 주된 대처 방식인 감정 억압이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새로운 심리적 고통을 겹겹이 쌓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애도 과정은 고통을 느끼고 감정을 처리하며 상실을 삶의 일부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이 초기 감정의 충격을 억눌러 버림으로써 건강한 애도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억압된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리 시스템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 나중에 훨씬 더 강렬한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연락이 끊긴 채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3개월 차에는 일상적인 동반자의 부재를 깨닫습니다. 6개월 차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기댈 수 있었던
감정적 지지대의 상실을 느낍니다. 12개월 차에는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사라졌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18개월 차에는 진정한 외로움과 고립감의 정면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 눈덩이 효과는 그들이 잃어버린 관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가벼운 관계에 몰두하거나 사교 활동을 늘립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제들은 결코 이전 관계가 주었던 특유의 정서적 안정감과 수용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실망은 상실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혼자가 더 낫다는 자기 합리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반대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어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SNS를 통해 서로의 삶을 쉽게 엿볼 수 있는 환경은 이 고통을 배가시킵니다. 전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성장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대의 발전과 자신의 정체를 비교하며 그들은 원래의 상실감 위에 새로운 고통의 층을 쌓아 올립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자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어적인 패턴과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실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후회라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3부. 스스로 만든 감옥. 회피형만이 겪는 독특한 고문 연락 두절, 즉 노 콘택트는 회피형에게 스스로 만든 감옥과도 같습니다. 과거 자신의 선택 때문에 애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연결을 갈망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동시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문은 아마도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관계를 스스로의 감정적 한계와 방어 기제로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진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행동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 연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이죠. SNS나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전 연인의 삶을 엿보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 됩니다. 상대의 행복한 소식 하나하나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적 정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회피형은 보통 관계에서 물러나거나 돌아올 선택권을 유지함으로써 불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연락두절은 이 통제권을 빼앗고 아무런 탈출구 없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전 연인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부질없어지고 이 부인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심리적 에너지는 그들을 극심한 피로와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던 한국의 전통적인 남성상에 익숙한 남성 회피형의 경우 이 고통은 더욱 은밀하고 깊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별을 선택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계의 상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더욱 어려워합니다. 강인함과 무심함이라는 가면 뒤에서 말없이 고통을 사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쩌면 다시는 이전 연인이 주었던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를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실존적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감정적 한계가 스스로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적합한 파트너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4부. 상실의 메아리. 오래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 회피형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한 슬픔은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회피형들은 유령관계 증후군을 겪습니다. 상상이나 SNS 염탐, 환상을 통해 이미 끝난 연인과의 정신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애도 과정을 막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게 만듭니다. 또한
큰 상실의 고통을 겪은 후 그들의 방어 기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비슷한 심리적 파괴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관계에서 더욱 회피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러니컬한